이 책을 쓰는 동안 이따금 나는 내가 왜 의식의 하나라고 믿게 됐을까 생각하곤 했다. 내 성장기와 그 뒤에 이어진 대학 시절, 그리고 의료훈련 기간 동안 그 어느 것도 나를 이 방향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대다수 미국인처럼 나 역시 개인의 가치와 성취를 향한 신념 속에서 자라왔지만 개인성을 강조하는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은 아무래도 꼭 맞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꼭 필요한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내 주의를 끌어 나 자신을 한마음의 개념으로 향하게 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일란성 쌍둥이로 자란 경험이었다. 쌍둥이 형제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근본적인 수준에서 서로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왔다. 이 연결된 느낌은 우리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많은 일란성 쌍생아가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내가 16살 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일은 지금도 내 기억에 선명히 새겨져 있다. 우연히 랠프 에머슨의 에세이를 마주한 것이다. 그 발견은 어느 날 저녁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그로스백의 청소년 오락장 에번스 코너 드럭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 그로스백은 우리 농장과 가장 가까운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끌렸던 것은 소다수 판매였다. 판매대 근처에는 철사를 감아 만든 상품 진열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머슨의 책이 꽂혀 있었다. 싸구려 추리소설들과 섞여 있던 에머슨의 책은 어지간히도 자리를 잘못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나는 그 책에 꽂혀버렸다. 무심코 책의 첫 장을 열자 이 글귀가 확 다가왔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모든 개인에게는 공통되는 한 마음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항상 동일한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이성의 올바름 안으로 한번 들어간 사람은 모든 소유에서 자유로워진다. 플라톤이 생각한 것을 그가 생각할 것이며 현자가 느낀 것을 그도 느낄 것이다. 어느 때 어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그는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이 우주 마음에 닿은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관여한다. 이 마음은 유일한 행위자이자 최고의 주권을 가진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그 책은 그저 준비운동에 불과했다. 에머슨의 에세이 대령 역시 나를 강타했다. 에머슨이 말하는 대령은 그 안에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특별한 존재가 함께 들어있으면서 다른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통일성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연속적인 이어짐 속에 살고 분리 안에서, 부분 속에서, 작은 조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 안에는 전체의 영혼이 있고 현명한 침묵과 우주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부분과 조각은 영원한 하나에 동등하게 연결된다.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 모두가 닿을 수 있는 이 깊은 힘은 단지 스스로 충만하고 매 순간 완벽할 뿐만 아니라 보는 행위와 보이는 대상, 보는 자와 보이는 광경,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게 한다. 우리는 세상을 태양으로, 달로, 동물로, 나무로 하나씩 하나씩 바라본다. 이 모두가 그것의 빛나는 일부분이지만 전체는 바로 영혼이다. 이 말은 텍사스의 시골 청년에게는 대단히 과도한 것이었으나 바로 그때 나는 문학의 작은 다이너마이트 한 조각을 구매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 뒤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이사하며 어디선가 잃어버릴 때까지 그 책은 나의 소중한 보물이었다. 대학 시절 의과대학과 대학원의 연구과정 동안에 나는 에머슨과의 만남을 잊어버렸다. 의학에서 직업을 찾던 동시대 젊은이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나도 유물론적 세계관에 이끌려들었고 그 바람에 에머슨은 옆으로 밀려났다. 과도하게 과학적인 의학 교육 속에서는 다른 어떠한 관점도 견뎌낼 수 없었다. 독선적이고 절대적인 자기만족의 신념이 퍼져 있었다. 물리학에 근거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손만 뻗치면 닿을 듯 가까이 있는데 누가 에머슨과 대령을 찾겠는가. 비록 몇 년간 물리학에 근거한 관점의 마음을 빼앗기긴 했으나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나는 여전히 에머슨을 품고 있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에머슨에 일찍 노출된 덕분에 마음과 의식의 유물론적 가짜 해석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을 면역이 형성되었다고 말이다. 그 면역은 평생 가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에머슨만이 나의 진화하는 관점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는 진주를 자라게 하는 진주조개 속 최초의 자극제였다. 한마음이라는 개념은 고대의 것이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수많은 영적인 지혜들 가운데서 여전히 명예로운 신념으로 남아있다. 모든 주요 종교의 내밀한 가르침은 개인의 의식이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신성한 근원이나 우주적인 근원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양분을 공급받으며 궁극에는 그것과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철학체계 중 하나인 상키아 학파는 온 우주에 충만한 최초의 근원 물질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거기에 기록된다고 하는 아카시아 기록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렸다. 그것은 비물질적인 존재 차원에 암호화되어 기록된 정보와 지식의 압축판과 같은 것인데 후대에는 신의 마음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1000밀레니엄의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의 경전 우파니샤드는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것은 인간과 신성이 하나라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 전통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예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몇 세기 전에 현자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고 그 작용에서 마음보다 더 강력한 것 또한 없으며 인간을 신에게 또 신을 인간에게 하나로 합치는데 마음보다 더 적합한 것 역시 없다. 한마음의 개념이 고대에 뿌리를 두었다고는 해도 그와 더불어 점점 현대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나름의 방식으로 의식이 개인의 마음보다 더 크다는 인식을 확인해주는 책들이 꾸준히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한 세기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 한마음에 관해 다루는 책들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는 왜 또 다른 책이 필요할까? 다른 목소리가 하나 더 끼어든다면 이 합창에 무엇을 보탤 수 있을까? 단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방식은 한 사람의 의사로서 접근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한마음이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병원과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수십 년간 그들의 기쁨과 근심, 두려움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왔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에 관해 그간 내가 배워온 지식을 뒤흔드는 경험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많은 경험은 의학, 생물학, 물리학, 심리학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경험을 나누게 하는 뭔가가 있다. 그 뭔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의사나 생물학자, 철학자나 수학자와 나누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초월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이렇게 생각한다. 아마도 내가 그 합창에 뭔가 놓친 것이나 충분히 발설하지 않은 부분을 보탤 수 있으리라고. 물론 단 하나이며 비국소적인 한마음은 오랫동안 철학자들과 시인들 사이에서 회자된 주제였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둘 대신 하나가 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하나였고 우리가 전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가 되기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윌리엄 예이츠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마음의 경계는 늘 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마음이 서로서로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마음, 하나의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드러낸다.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길 위에서와 달마와 행자들의 저자인 잭 케루악은 공간에 비어있음은 은총의 마음이라고 일별했다. 과학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간이 담즙을 생성하듯이 뇌가 어떻게든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는, 증명되지 않은 가정이고 거의 상상할 수 없고 직접 관찰된 적도 없는 현상이다. 이런 신념의 상태는 과학이 아니라 단지 신경학의 신화일 뿐이다. 에테르와 플로지스톤에 대한 신념,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등과 같은 과학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버텨온 많은 신화처럼 이 신념 역시 여전히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 오늘날의 신화는 의식의 존재를 위해 뇌가 필요하고 뇌 밖에서는 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뇌는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마음도 한 사람당 하나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 존재하려면 단 하나의 뇌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조리하다. 그렇지만 의식의 본질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도널드 호프먼은 의식의 과학적 연구는 의식에 관한 과학 이론이 전무하다는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썼다. 뇌와 같은 물질 시스템에서 의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해 하버드 대학의 실험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에 관해 선입견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대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누구라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의식의 기원에 관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한마음 개념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모든 신비에는 우회로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은 판단을 잠시 미루고 나와 함께 나아가면서 미지 속으로 풍덩 뛰어들길 바란다. 우리는 좋은 동반자가 된 것이니까.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올더스 헉슬리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온통 신비의 편에 서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신비를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어리석다는 것. 나는 삶에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믿는다.
그것은 신성한 본질을 지닌다. 루이스 토머스 역시 신비에 가까운 사촌인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전적으로 확신하는 유일한 과학적 진리는 우리가 자연에 관해 참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단 2세기 전에 순수한 이성으로서 모든 것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제는 공들여 쌓은 그 조화롭던 구조물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트 셀드레이크는 훌륭한 책 해방된 과학에서 토머스가 말한 입 다물 수밖에 없음이 과학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그 방법들을 조사했다. 그는 도구마로 굳어진 가정들 때문에 과학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을 탐험했던 것이다. 그런 도구마들은 과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도 위험하다. 오만함은 과학의 많은 영역에서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시야를 흐려왔다. 오만함, 즉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확신은 의식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을 만들어냈다. 오만함 때문에 과학자들은 몸을 넘어서는 마음의 비국소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대한 규모의 연구 집단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 그런 현상은 그저 일어날 수 없다는 거만한 주장 탓이다.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증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고 폐기된다. 이 책에서는 폐기된 현상들을 다시 열어 증거를 조사할 것이다. 그 증거는 의식이 완전히 국소적이고 뇌에 의해 만들어지며 또 뇌에 갇혀있다는 현재의 가정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과학의 많은 영역에 감염되어 있는 오만을 바로잡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불교 명상교사인 웨스니스커의 유쾌한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만일 우리 모두 이따금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하고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모른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를 창조한 더 높은 존재가 있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인정한다면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한번 상상해보라. 과학 연구에서는 뭔가의 작용 기전에 관한 실마리를 잡기도 전에 그것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많다. 특히 내 분야인 의학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 염증과 통증에는 아스피린, 감염에는 페니실린, 말라리아에는 키니네, 통풍에는 콜히친, 전신마취제 등등 기전에 관한 설명은 종종 나중에 나온다. 우리는 그런 설명을 기다리는 한편 관련 메커니즘의 설명을 원하는 고집스러운 요구가 가져다주는 참견의 효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전신마취 의사가 그 기전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신마취를 거부하는 환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같은 의미에서 나는 한마음에 관한 가정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는다. 한마음의 개념은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다른 가정들만큼 또는 그보다 더 잘 어떤 사실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미래 세대는 언젠가 한마음의 작동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여서 불가능할지 모른다. 지금의 우리는 한마음은 제쳐놓고라도 개인의 마음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의 무지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식에 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보편적인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감히 탐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조사할 증거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마음은 이제 곧 우리 앞에 충격적인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다. 한마음은 지성의 집합적이고 단일한 영역으로서 모든 개인의 마음은 이것의 한 부분이다. 한마음은 모든 개인 마음의 모든 정신적 구성 요소가 속해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차원이다. 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과 하나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시야를 맑게 해주고 도덕과 윤리의 동맥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며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지금은 평범한 시기가 아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원과 운명,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